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준규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해양 폐기물 재활용 행위와 미래라고 해서 앞서 저희 고승과 과장님께서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재활용에 치우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폐기물 관련 법과 계획,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재활용의 필요성, 재활용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범위입니다. 네, 먼저 해양 폐기물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포함 14만 5톤, 그다음에 총목을 제외할 경우에 총목을 제외하고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약 한 전체의 80% 정도 된다. 플라스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연간 수거량은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2만 5천 톤 정도의 수거량을 지금 발생하고 있고 각각의 포인트는 해양가스레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가스레기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은 개수로는 87%, 무게로는 약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조금 다른 거는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이 지금 해양간 모니터링 사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 추정치 80%, 지금 이거는 조사 결과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폐기물의 정의는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부정물관리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배출된 물질로 해로 환경을 미치거나 무해가 있는 물질을 말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외에도 많은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폐기물보다 재활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산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분과 재활용은 다릅니다. 처분은 저희가 소각, 중화, 화색, 고용화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립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재활용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 재활용, 재생, 이용 또는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얘기하고 그 중에는 이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에 포함되는 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회수라고 하면 결국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고형물로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 재활용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법상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회수 기준은 다양성 고형 폐기물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또는 폐기물을 에너지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 그다음에 아까 저희 기조 연구에서 봤지만 시멘트를 만드는데 시멘트 소성로에 소성로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연료로 보고 재활용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2021년에 해양 폐기물, 해양 오염 해적물 관리 기본 계획이고 재활용에 대한 퍼센트는 1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과 재활용 활성화 기반에 대한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 2013년에 해양수익이 접근 혁신 대책에서도 역시 시너지파 인프라 확충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폐기물 재활용의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현재는 절반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회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질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10% 정도다 라는 게 대표적인데, 그런데 이게 잘 조사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해양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를 할 때 종합적으로 발표이 돼서 90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한 93.4%가 위탁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러면 또 우리 육상에서 나온 플라스틱들이 잘 재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플라스틱은 국내에서 62.4%, 62.3%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회수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분리배출되지 않는 해양 폐기물도 10%는 분리배출되고 있는 육상 폐기물도 60% 정도밖에 현재로서는 재활용할 수 없다가 결론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10% 이상을 물질 재활용을 더 하겠다라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육상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해상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약 1.7배의 재활용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재활용을 산업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계속 어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어망이라는 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재질이 모두 다릅니다. 잠겨야 되는 망 같은 장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론 소재,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소재인 나일론을 이용했고요. 양식 여장에서 쓰이거나 통발 같은 경우에는 HDP 소재가 주로 이용입니다. 그리고 양식할 때 김이 붙거나 어떤 조리들이 붙기 위해서 그 플라스틱 안에 면사가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열을 가하게 되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물질 재활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폐어망 자체에 이제 어망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PP의 재질의 놈들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망 자체를 분류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분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재활용이 필요하게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피해들이 있고요. 플러스 저희가 지금 파리 협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기술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IH5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환경총회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요 일정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IH5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 안점은 결국엔 플라스틱 생산량의 저감과 순환 자원화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그러면 40%의 플라스틱 생산량을 저감시켰을 때 플라스틱 산업이 40% 저감돼야 되냐, 아니면 40% 저감되는 것만큼 자원 순환을 시켜서 플라스틱 산업을 유지해야 되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양 폐기물의 재활용은 해양 폐기물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비중이 될 겁니다. 플라스틱의 생애 전줄입니다. 처음에 원자재 석유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단량체를 만들고 고분자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이 제조됩니다. 그 플라스틱은 제품화가 되고 사용 종료가 되고 현재로서는 매립 또는 소각되죠. 그러면 재활용 방법에서 사용 제품에서 1차적으로 재활용해서 플라스틱으로 올라가는 1차 재활용, 또 사용 종료된 제품을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가는 2차 재활용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제해서 고분자 상태로 만들거나 해수압을 해서 단량체 상태로 만드는 화학적 재활용, 3차 재활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전환해서 2차 물질, 가스화라든지 열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연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3차 에너지 재활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4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회수도 이제 재활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을 보면 1차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적 재활용, 아까 MC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메카니컬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물리적 또는 역학적 재활용, 이렇게 기계적 재활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은 분류, 파쇄, 세척, 육류를 거쳐서 원료를 필렛으로 만드는 재활용입니다. 그러나 공정이 단순하고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도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 품질 저하에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오염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상에 대한 분류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3차 재활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화학적 재활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해중화과 정제, 원료화를 만드는 해중화과 플라스틱 원료화를 만드는 해중화과 정제, 그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를 만드는 열매화 가스화로 나눠집니다.
해조학과 정제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제한력, 물리 제한력보다는 고품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고분자 또는 단량체를 만들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반복해서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다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탄소 배출량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낮습니다. 경제성이 낮은 이유는 단량체와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냐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의 고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새 참 많이들 하는 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약화와 탄산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디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 역시 상당히 전처리가 단순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분류가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휘발유를 만들고 디젤을 만들고 그 남는 걸로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다시 디젤을 만들었어요. 그 품질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디젤이 저품질이 되기 때문에 이 디젤을 태웠을 때 탄소 발생량도 더 많아지고 디젤을 태웠을 때보다 탄소 발생량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니세프도 이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좀 안 좋은 가스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에너지 조건에서 산소를 미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싸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것도 에너지와 초기 투자 비용, 그다음에 효율의 문제로 인해서 좀 기술적인 한계가 현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4차적인 에너지 회수는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플라스틱이 가능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썼을 때 정말로 탄소 저감 배출량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소각의 방법으로 에너지 회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겠죠. 그렇게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 일부 국가는 EU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4차 에너지 회수에 대한 부분은 재활용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의 가능성에서 조금 논의를 하자면 재질들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열 가소성의 플라스틱인데 PET 재활용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플라스틱을 얘기하면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플라스틱 PET가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분리 배출이 있을 때요. HDP, LDP, PP, PS, PA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을 거고 PA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이죠. 의류 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현성이라든지 노스페이스, 저기 아디다스 등에서 그 폐어망을 재활용해서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 PA6 나일론 소재를 화학적으로 해중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현재로서 일부 기업에서는 기계적 재활용을 해서 PA 섬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머지들은 오염도에 따라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HDP나 LDP, 폐어망 또는 저희 농업용 비닐, 그다음에 저희 어업에서 사용되는 비닐, 그다음에 건축에 사용되는 PP들도 조건부로 물리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 기술에서.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정제, 해중합, 열분해 가스화력이 있는데 재활용 원료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중합과 정제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플라스틱의 연결골들을 끊어서 단량체를 만들든지 고분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화학적 가위의 소재에 따라서 이 플라스틱이 고분자가 될 수도 있고 단량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ET나 PLA, PU 같은 경우에는 정제에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PVC, PS, PE, PP, PET 같은 경우는 해중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PET, PA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해중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왔던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PA 같은 경우가 현재 해중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상태에서 유기물질을 열어내서 열을 분해해서 우리가 원료를 만드는 실험, 산출물, 나프타나 정유 제품들, 가스 등이 나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무산소 상태에서
플라스틱 소재에 따라서 온도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600도까지 올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300도 정도까지만 올려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무산소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결국엔 탄소 배출량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가스와는 동일하게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량의 산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덜 들어가긴 하지만 유사하게 에너지가 거의 들어간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에너지 회수는 거의 소각과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소각과 회수각 그리고 물리적 재활용을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투입량, 그 다음에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공식량들을 레포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물리적 재활용이 가장 낮고 유리하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조 방법에 따른 플라스틱 종류라고 해서 물리적 재활용을 하면 결국 결론적으로 저희가 펠렛 형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펠렛의 원료가 원제품에 우리가 플라스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에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의 물리적 성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플라스틱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제조를 할 때 보는 게 MI 지수라고 해서 흐름 지수, 그 다음에 역학적 평가들, 인장 강도, 물리적 강도, 그다음에 긁힘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분과 결국에 제조 방식에 따라 원료가 구분되기 때문에 물리적 재활용에서는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종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반복 재활용, 그러니까 저희가 순환 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품질 저하를 최대한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적 또는 해양가, 그리고 양식장에 있는 중간 집화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그다음에 분리수레기들의 특성이 매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적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해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거가 됐을 때 무게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조별토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류를 한다고 하지만 분류가 잘 되지 않고요. 중간 집화장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류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있고요. 태풍으로 쓸려오는 것들로 인해서 나무도 많고요. 이 나무를 제외한다고 해도 유산기 있는 플라스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 어부 자체는 어부 자체가 플라스틱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나일론, HDPE, 그다음 PP, 어떤 경우에 LDPE, 또 어떤 경우에는 면사,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동선이 들어가서 강도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동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어부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고, 그 안에 있는 아무리 깨끗한 폐어부라 해도 그 안에 이제 CaCO3 또는 CaO3 아까 저희 전처리 하지 않았을 때 30%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폐기물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어망에 저희가 해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적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의 함유량이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럼 산업적 동향을 보겠습니다. 산업적 동향에서는 일단 효성 TNC, 우리나라에서는 효성 TNC, 그다음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서 이제 나일론6 PA 계열의 PET를 이제 섬유화하고 있습니다. 해조하기 위해서 또는 기계적 재활용을, 물리적 재활용을 해서도 만들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선도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에코닐이라고 하는 혁신산업 선도 기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해양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모든 섬유는 대부분 에코닐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효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효성에서 요청하는 것은 원료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을 못 맞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PET를 제외한 기타 플라스틱류에 대한 재활용이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열중화
열분해 또는 가스화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가장 선두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원래 사이클링 테크놀로지스라는 데에서 이제 열과 저희 소각물을 만들어서 병원 처리장을 만들어서 분해유를 생산하는 데까지 분해유를 만들었으나 영국 국내법상 이제 분해유를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지금 이제 분해유가 아닌 플라스틱을 다시 정제할 수 있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가 이제 울산 ARC 건설 계획이면서 울산에다가 이제 종합처리장, 플라스틱 종합처리장을 계획한 바 있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당신의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초에 기사가 난 걸로 따지면 LG화학을 제외한 모든 대기업에서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분해 쪽에서. 그 이유는 많이들 있겠지만 내부 사정들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온 이유는 기업에서 우리 ERC라고 하죠. 수강형제를 통한 부분들이나 기업의 대부분의 홍보 비용을 이용해서 재활용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홍보 비용으로 많이들 이 재활용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기업 사정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사업들을 철수를 하고 그 팀을 해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련된 연구 동향, 국가 사업의 연구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력까지 진행한 도서업종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를 도서 지역에서 수거된 부분을 이제 전철 공정을 개발을 해서 분류를 이제 소각할 수 있는 것과 불연성 쓰레기, 가소성과 가연성과 불연성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가연성 같은 경우에 열 에너지를 만드는 전기 것으로 이제 도서에 제공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불연성 같은 경우는 소재화시켜서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런 연구 개발들이 있었고요. 이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소규모고 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가연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도서 지역에서의 열 에너지 회수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같은 경우에는 부유쓰레기를 이동하면서 수거를 해서 가스화를 시켜서 수소를 만들어 친환경 선박의 원료로서 제공을 하고, 그 외에 남은 것들은 압축 섬유에 저장해서 울산 재활용에 활용하겠다는 연구가 27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저희 퀸스트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폐어왕 또는 폐어구, 그다음에 이제 기타 플라스틱들을 수거해서 전처리를 하여 구조물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포커스를 둔 거는 응용을 할 수 없는 기술들을 재활용해보자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콘크리트에 이제 보강재로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외부 벽에다가 보강하는 방안, 그리고 토질에 보강 섬유로서 쓰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육류 자체를 하지 않고 건설 산업에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시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동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제품화를 하는 플라스틱을 제품화하는 정말 너무 많은 연구들이 소액으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전처리하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저희는 10%의 해양 쓰레기밖에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저희 국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리배출 인프라가 지금 부족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중점들을 만들어서 중간 집화장을 두고 그 중간 집화장에서 폐허구, 로프, 그리고 기타 플라스틱 등을 분류해서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부 보상 보증 제도들을 통해서 폐허구가 육상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있고요. 2008년부터 진행된 수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어서 수거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뭘까요? 약점은 분류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류는 폐허망을 포함해서 모든 해양 폐기물들이 육상과 다른 점은 분리 배출, 성분 분리 배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거된 상태에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혈압 등을 아직 예측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산업 자체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신재료들이 개발돼서 저희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기회는 아직 사회적 관심이 많고 이런 집화장 설치로 인해서 분류 작업이 좀 간편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이 제정돼서 제한까지 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 분류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상 쓰레기를 대상으로 해서 후슈테크라는 곳에서는 이제 초기화 머신 지점을 통해서 이제 좀 원료 자체를 좀 구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들이 아직 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아직 적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품질 제한 저희 말고 좀 필요합니다. 저품질이라고 말씀드리면 고품질 같은 경우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제한을 통해서 이제 다 대처도 가능하고요. 다만 그러지 못하는 저품질 제한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수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활용 전 단계까지 수거되고 배출되는 것까지는 모니터링 사업이 지자체에서든 해양수산부에서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그러니까 재활용된 품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환경부에서 점검을 나가는데 폐기물들이 수입돼서 들어와서 재활용하고 이거를 카운트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또 자회차 재활용을 할 때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원료들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이런 자원순환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